먼저 뇌전증하고 연관된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뇌전증은 발작이 자꾸 재발하는 병이죠. 발작이라는 그 증상이 자꾸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자꾸 다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을 전부 다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발작이 왜 일어나냐고 하면 뇌신경세포들이 강한 전기, 뇌신경세포들은 정상적으로도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기 신호들이 과방전이 발생을 해서 뇌 조직에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정도의 강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강한 전기에 의해서 뇌 조직이 발작, 그러니까 과흥분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 과흥분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발생을 할 때 그것을 이제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이런 그 뇌 조직에서는 강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강한 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제어 시스템이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에 의해서 강한 전기가 계속 멈추지 않고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각 중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상 감각이 발생을 할 거고, 운동 중추와 관계된 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운동 증상이 발생을 할 거고, 정신을 유지하는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발작이 나타나게 되면 의식 소실이 나타나거나 기억 상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된 증상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하고, 또 하나는 의식이 소실되는 증상, 그 두 가지 증상이 거의 주된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의식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이가 대경련, 경련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제 그 두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경련이라는 것은 이런 발작이 몸이 굳어지거나 떨리는 운동 증상을 같이 포함할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운동 증상이 없는 상태의 발작을 포괄적으로 해서 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전증은 이런 발작이 아무 때나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정신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쓰러져서 대경련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소아에서는 성인 뇌전증은 사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비교적 간단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인 뇌전증은 대개 뇌의 상처 조직이나 뭐 혈관성 질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처 조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어느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그 상처 조직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원인 질환들이 있고, 그런 원인 질환들이 동일한 형태의 뇌전증을 일으킨다고 해도 서로 다른 원인이 관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영화 연출하고 레노스 가스트 증후군이라는 그 두 가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영아 연축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뭐 아주 몇십 가지 이상의 어떤 유전자 질환 또는 뇌의 손상성 상처를 일으킨 질환이라든지 뇌의 구조가 좀 잘못 만들어진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동일한 영아연축이라는 증상성 질환을 일으키는 결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종류의 뇌전증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뇌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성장과 발달을 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이 발작의 형태나 뇌전증의 종류가 계속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뇌전증이 소아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고, 뇌전증이 제가 진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한 1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100가지 이상의 질환이 그냥 동일한 한 종류의 질환으로 생각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개별 질환은 워낙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까지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소아뇌전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발달의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완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과 질병의 중증도가 일치를 하지 않는데 발작의 경우에 경련이 가장 강력한 경련은 되게 열성 경련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열성 경련을 일으키는 뇌 질환 자체는 아주 정상적이고 뇌 자체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사소한 증상을 보이는 영아연축 같은 거는 그냥 몸이 움찔움찔하는 정도의 아주 미세한 증상을 갖고 있지만 질병의 심각성은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라서 증상이 강하다고 해서 나쁜 병이 아니고 증상이 약하다 그래서 좋은 병이 아니다. 그런 불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약해서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그래서 저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는 아이한테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각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거나 오히려 치료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증상과 질병의 중증도가 불합치하다는 것을 뇌전증을 앓고 있는 그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는 뇌파 검사인데 이 뇌파 검사를 얼만큼 잘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록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로 중요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단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뇌파 검사실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뇌파 검사 훈련을 받은 그 기사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으면 검사 자체가 의미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판독 역시 소아뇌파의 경우에 판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판독이 아주 잘 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진단이 좀 잘 못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난치성 뇌전증이 아니기 때문에 난치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국제뇌전증 퇴치연맹이라는 국제뇌전증 학회인데, 학회에서 뇌전증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뇌전증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뇌전증의 종류들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형태 그리고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이 전부 다 같은 병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뇌전증 중에 어떤 뇌전증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발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 동일한 발작을 하는 환자들 중에 아주 나쁜 경과를 밟게 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뇌전증이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나 이후를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뇌전증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고 하면 이건 의사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챌린징한 도전받는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나이에 시작했느냐, 그리고 아이의 이 병이 시작됐을 때의 발달 상태나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발작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예후가 어떤지, 그리고 뇌파 결과가 여기 이제 퍼즐 게임 같이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퍼즐 게임 같이 퍼즐 게임 같은 거를 하게 해서 그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핵심에는, 이 퍼즐 게임의 핵심에는 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뇌파 검사를 어떤 뇌파를 보이고 어떤 나이에 시작하고 아이의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발작을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지가 확인이 되면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 어떤 예후를 갖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뇌전증을 이제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한 게 이 표인데, 나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뇌전증의 종류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비교적 양성 경과를 밟는 그런 뇌전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악성 경과, 그러니까 난치성 뇌전증을 갖게 되는 그런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의 종류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류를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잉그리드 셰퍼라는 호주에 있는 교수가 이 뇌전증을 최신 분류를 하기를 어떤 종류의 발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떤 종류의 뇌전증인가, 그리고 그 종류의 뇌전증은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가, 원인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침이나 예후나 경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류의 뇌전증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뇌전증의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이게 세 축인데, 발작과 관계된 축, 그리고 원인과 관계된 축, 그리고 그 뇌전증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동반 이환 질환들, 이 세 축을 전부 다 같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한 축만을 놓치더라도 결국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뇌전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뇌전증의 발작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동반되어 있는 이환 질환이나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성뇌전증과 난치성 뇌전증으로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양성뇌전증은 되게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고 치료도 잘 되고 아이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발달해 나가는 경우, 그런 종류를 이제 양성뇌전증이라고 얘기하고,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고 아이의 발달이 자꾸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양성뇌전증 역시 국소성, 뇌의 한 부분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그런 국소성 질환과 뇌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신성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고, 난치성 뇌전증은 지난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영아인축이나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들이 난치성 뇌전증에 들어갑니다. 국소 양성 뇌전증은 가장 많은 형태가 양성 롤란도 뇌전증인데, 양성 롤란도 뇌전증은 전체 양성 뇌전증, MRI에도 이상 없고 아이도 정상적으로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보이는 이제 그런 종류의 양성 뇌전증의 거의 반수 이상이 양성 롤란도 뇌전증이라는 그런 종류로 알려져 있고, 양성 후두부 뇌전증, 롤란도 뇌전증이라는 거는 운동중추 근처, 운동중추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 후두부 뇌전증은 시각중추 부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인데, 조기 발생형과 후기 발생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뇌전증은 전체 뇌가 동시에 강한 전기를 만들어서 발작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뇌전증인데, 소화기에 가장 흔한 소발작 뇌전증이 여기에 들어가고, 소발작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청소년기 소발작 뇌전증과 청소년기, 대개 10세 전후를 통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병이 지속이 되는 근간대 뇌전증,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이라는 이런 종류의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청소년기 소발작 뇌전증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이 4가지 종류, 그리고 양성 후두부 뇌전증은 조기 발생형과 후기 발생형,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뇌전증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난치성 뇌전증은 물론 정상 발달을 보이는 아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뇌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발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발작 증상 외의 뇌 기능이 정상인 경우들이 대개 양성 뇌전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발작은 하지만 발작하는 시간 이외에는 아이들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치성 뇌전증은 발작이 발생하면서 발달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그런 발달 퇴행을 같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양성 뇌전증도 대개 특정 연령에서 발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과를 밟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뇌파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뇌파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발작파 이외에는 정상 뇌파를 보이는 게 특징이고, MRI 같은 걸 찍어보면 대개는 이제 확실할 경우에는 MRI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돼서 MRI를 찍어보면 양성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MRI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의 발작이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연 관해율,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관해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양성 국소 뇌전증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롤란도 뇌전증인데, 이 롤란도 뇌전증은 운동 중추의 가장 아래쪽 부분, 그 부분이 담당하는 운동 기능이 입 주위 근육이나 혀를 움직이는 근육,
그리고 성대 근육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수면기의 입주위에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뇌파상으로는 전형적인 이제 중심 측두부의 발작 성형 뇌파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2, 3분 내에 발작이 멈추고 대발작, 경련 발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양성 후두부 뇌전증은 시각 전조 증상으로 시작을 하고 뇌파상으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부에서 발작이 발생을 하는데 대개는 시각 증상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서 그 시각 증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구토나 의식 소실 그리고 대경련 발작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 롤란드 뇌전증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발작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그러면서 대개는 수면 중에 발생하고 전체 발작의 90%가 수면 중에 발생을 합니다. 수면 중에 발생하고 잠들고 대개 한 30분 이내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녘에 발생을 하고 간혹가다 이제 낮잠 자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각성기 깨어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한 10% 이하 정도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롤란드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잠재된 유전 성향이 있는데 이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잠재되어 있는 유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에서만 이 발작이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발작의 형태는 이제 입 주변이나 혀 운동, 성대 부위의 경련 발작이 나타나는데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나중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게 전신경련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의식을 기억이 없어지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 몇 달에 한 번 정도 발작이 발생을 하지만 매일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까지도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면 치료를 해야 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고 빈도가 낮을 경우에는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단은 뇌파상으로 100% 진단이 가능한데 수면 뇌파, 정상적인 수면 뇌파에서 뇌파를 확인을 하면 전형적인 발작성 뇌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발작 성향 뇌파는 여기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게 보이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뇌파 소견이 운동 중추 있는 데서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 이게 왼쪽 운동 중추고 이게 오른쪽 운동 중추인데 그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성 롤란드 뇌전증을 임상 증상과 더불어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작 성향 뇌파 이외의 다른 뇌파들은 완전히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활동 중에 이런 발작 형태만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뇌파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양성 롤란드 뇌전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성 롤란드 뇌전증은 실제 뇌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 중에 잠깐 발생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발작이라든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작이 발생한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발작을 막기 위해서 1년 내내 약을 먹는 것보다는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발작을 그냥 발작을 하더라도 약을 안 먹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거나 드문 빈도의 발작은 그냥 경과 관찰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약물 치료는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발작의 횟수가 워낙 좀 많거나 한 달에 몇 번씩 발작을 한다거나 그러면 약으로 그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발작이 전신경련 발작으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전신경련 발작이 그만큼 아이의 뇌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발작이 대부분은 2, 3분 내에 멈추지만 뭐 30분 이상 계속 멈추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 발작을 예방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깨어있을 때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 빈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혀 운동이라든지 언어를 만들어내는 구조의 기능 이상을 초래를 해서 언어 발달이나 이런 데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약물에 의해서 충분히 치료가 되고 설사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그냥 놔두고 관리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없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종류의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서 관해가 되는데 대개 한 2, 3년 정도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면 대부분은 관해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개 10세에서 15세 사이에는 충분히 자연관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까지가 지나면 이 병에서는 그냥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양성 후두부 내전증은 조기 발현형과 후기 발현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파나이토폴로라는 영국에 있는 그리스계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해서 파나이토폴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 연령은 평균 5살인데 조기 발현형은 3살에서 5살 사이 그 정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역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 아이에서 발생을 하고 소아 양성뇌전증이 한 20%가 이 조기 발현형 양성 후두부 뇌전증에 들어가고 있고 3분의 2의 발작은 수면 중에 발생을 합니다. 역시 자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토하고 의식 저하가 있고 토하고 그리고 대발작 전신 발작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많고요. 그다음에 배경뇌판 역시 정상인데 후두부 시각 중추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발작 성향 뇌파가 관찰되는 게 특징이고 조기 발현형은 비교적 빨리 자연관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후기 발현형을 가스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스토형은 평균 8세 정도 나이에서 발생을 하고 이것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우부터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경우까지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기 발현형 역시 후기 발현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발작을 하는 것 이외에는 계속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고 전체 소아 양성뇌전증의 한 5% 정도가 이 후기 발현형 양성 후두부 뇌전증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는 아이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각 중추에서 어떤 발작이 발생을 하면 시각 전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불빛 같은 것들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인다거나 없는 뭐 나비나 새 같은 게 날아가는 게 보인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의 아주 일부분은 의식 소실 발작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의식 소실 발작을 넘어서 전신 경련 발작까지도 이행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뇌파 소견은 역시 정상 배경 뇌파를 가지고 있고 후두부의 발작 성형 뇌파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이거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역시 늦게 관해가 일어나서 사춘기 이후까지 이후에 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춘기를 지나서까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양성 후두부 내전증의 뇌파 소견인데 아까는 이 운동중추 근처에서 이 발작 성형 뇌파가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 뒤쪽 부분이 그 시각중추 부분인데 이 시각중추 부분에서 발작 성형 뇌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발작 성형 뇌파를 제외한 나머지 뇌파 소견들은 완전히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뇌의 어떤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이고, 뇌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뇌전증을 우리가 양성 전신 뇌전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발작 뇌전증, 과거에 결심발작이라고 하는 그런 잠깐 멍해지는, 멍때림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발작으로 나타나는 뇌전증과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 이런 종류가 가장 흔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양성 전신 뇌전증도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 이게 소발작 뇌전증이고 청소년기 소발작 뇌전증,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종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가 결국은 양성 전신 뇌전증에 들어가고 가장 많기로는 소발작 뇌전증이 가장 많고 나이가 10살 넘어서 발생하는 뇌전증에서는 가장 많은 게 이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소아소발작 뇌전증은 아이들이 그냥 잠깐 멍때림 증상을 보이게 되는 그런 발작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종류인데 대개 5살 전후에서 발생을 하고 역시 발작 이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고 있고 발작이 하루에도 몇십 번 이상 계속 일어나고 과호흡을 하면 그냥 바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가다 관과민성이 있고 아주 드물게 전신경련성 발작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파를 해보면 이런 전체 뇌에서 이런 발작 성형 뇌파가 전신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뇌파를 갖고 있고 약물 치료가 자론티라고 하는 에소수지마이드 계열의 약제하고 데파코트, 데파킨, 오르필이라고 하는 이 발프로인산 이 두 가지 약제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조절이 되고 대부분 한 2년 정도 이 발작이 완전히 소실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이후에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정도로 관해가 쉽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치료만 잘 받으면 약을 오래 쓰는 병도 아니라서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발작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대로 있는 이런 상태의 발작을 보이게 됩니다.
Thank you guys. Somewhere? Accident, right? 형태의 발작을 굉장히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발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잠깐 멍해지는 발작은 이런 소발작이 대표적인데 간혹 치료가 잘 안 되는 측두엽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소실 발작, 이런 발작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작이 아니면서 우리가 흔히 멍 때림, 애가 그냥 딴청 부리고 있을 때 이런 거를 발작으로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소발작이나 그 의식소실 발작, 이런 발작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절대로 발작이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멍때림 현상은 주변에서 부르거나 심한 자극을 주면 바로 멈추기 때문에 멍때림 현상인지 아니면 뇌에서 발생하는 이상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발작인지는 그런 상태로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은 10살 전후에 발생하는 뇌전증 중에 가장 흔한 종류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신경련이 발생해서 병원에 찾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전신경련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잠에서 깬 직후에 몸이 움찔거리는 근간대 발작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간대 발작이 있으면서 전신 발작이 동반된다 그러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소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멍때림 발작, 소발작은 이때 발생하는 소발작은 2, 3초 정도 이내로 아주 굉장히 짧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잠깐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발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주 드물게는 이런 소발작이 중첩성으로 나타나서 몇 시간 또는 하루 종일 정상적인 상태보다 좀 의식하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발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청소년 근간대 발작은 광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수면 부족이라든지 술, 스트레스, 전신 피로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 주변 생활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뇌파 검사상에는 역시 전신 발작 성향 뇌파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은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오래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오랜 동안 약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약물이 부작용이 적은 약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약이 부작용이 적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서 그런 약을 선택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은 오르필이나 데파킨, 데파코트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발포르인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인 부작용, 뭐 10년, 20년 사용하게 되면 그 체중 증가라든지 여자애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임기에 임신이나 또는 출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약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뭐 가장 확실한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약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순서로 약물 치료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련 발작이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는 카바마제핀이나 테그레톨, 트릴렙탈, 페니토인 이런 약제들이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의 경련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경련성 발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이런 약제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청소년기 근간대 뇌전증은 뇌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전신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작성형 뇌파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발작성형 뇌파가 몸을 움찔거리게 만드는 근간대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자가 이제 근간대 뇌파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 광과민성이 있어서 광과민성 발작을 갖게 되는데,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불빛에 의해서 이런 뇌파가 악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 이게 대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빛 자극에 의해서 발작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작 그 뇌전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깜깜한 환경에서 컴퓨터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발작이 쉽게 유발이 된다고 해서 또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에 의해서 또는 그 포켓몬 만화를 보다가 이런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이런 성향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전증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약을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는 결국은 발작을 안 하게 하고, 그리고 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게 결국 치료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 있고, 과거에 쓰던 약보다 지금 그 19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결국 발작을 안 하게 만들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으로 이렇게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양성 롤란도 뇌전증은 트릴렙탈로 알려져 있는 옥스카바제핀 그리고 카바마제핀 이런 약들이 과거에 가장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약보다도 부작용이 적은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같이 비교 연구가 됐기 때문에 라모트리진이라든지 그 케프라라고 알려져 있는 레비트라스탐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어떤 약을 써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작용만 없고 발작만 조절하면 어떤 종류의 약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목적으로 아이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약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각 나라 또는 이건 미국이고 유럽 그리고 국제학회,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프랑스 이런 데서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약제들은 이제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약이 어떤 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경우는 비교 연구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경계 부작용의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되게 인지 기능이 좀 멍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과흥분하는 이제 그런 형태 또는 뭐 우울증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약간은 좀
과민하고 예민한 이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쓰던 약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페노바비탈 같은 게 대표적인 약이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대표적인 게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인데, 나머지 약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케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예민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안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장기적인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경우가 많아서 결국 약은 그 부작용이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어떤 아이한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런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을 선택해서 바꿔주거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관리는 수면 관리, 술, 신경 흥분제, 유발 요인, 피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스트레스 감소, 영양 관리, 그리고 동반돼서 사용하는 약제들에 의한 관리,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유순애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고,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관해가 됐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약을 중단해 보게 되는데, 그 중단의 성공률은 전체적으로는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아에서 이런 양성 뇌전증의 경우에는 그 재발률이 20% 이하, 그러니까 적어도 80% 이상의 성공 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약물 중단 후에도 발작이 재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에 약물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라는 게 최소한 2년 이상 발작이 완벽하게 소실된 상태로 유지가 됐을 때 대개 약을 중단을 해보는데, 60% 정도는 이제 평생 발작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작 소실 시간이 지나면 관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해서 약을 줄여서 끊어보는 것을 시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런 양성뇌전증이고, 이런 양성뇌전증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약제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된 경우, 그리고 약을 강하게 쓰지 않았어도 조절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자연관해율이 훨씬 높고, 과거에 약물 중단 후에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을 중단하는 게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발달 상태가 정상이고 뇌파소견도 발작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뇌파소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결국 성공 확률이 높게 되겠고, 만약 발달 상태가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실제로 있는 상태라든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뇌파 검사 소견이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뇌파소견이 만약 보이는 상태라면 그런 경우에는 약물 중단을 어느 정도는 좀 늦추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약물 중단을 할 때는 약물 중단을 해서 발작이 재발했을 때의 위험성이라든지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유익성을 항상 비중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벗어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은데 만약 발작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심한 정도의 발작을 해왔었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한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될 수가 있고, 어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작을 하는 환자들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위험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그냥 유지를 해주는 게 약을 끊고
발작을 안 하더라도 약을 끊고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적으로 이건 상태를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약을 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끊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상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혹시 발작이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약물 중단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양성뇌전증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 류선혜 선생님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소아신경과 코디네이터 류선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양성뇌전증과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의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뇌전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인구 100명당 5명이 뇌전증을 앓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령별 유병률을 또 보시면 소아기에서 유병률이 높고 중장년기에 갈수록 낮아지다가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물 복용, 생활습관 관리, 경련시 대처 방법, 예방접종 가이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련 조절은 여기에 있는 4가지 항목이 균형 있게 잘 조절되어야만 잘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발작 유발 요인을 보면 항경련제를 제대로 먹지 않은 경우 약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음주를 했거나 수면 부족, 과로했거나 그리고 질병이 있었을 때 열을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더라도 아프다면 평상시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경련이 좀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이나 탈수, 극도로 흥분하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빗자극,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TV 이런 게 자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생리를 할 때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약물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물 복용 가이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0% 정도가 약물로 잘 조절이 되고요. 약은 경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한두 번 먹음으로써 경련이 잘 조절되지는 않을 거고요. 약을 꾸준히 장기간 복용함으로써 경련이 계속 억제되는 성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처방된 대로 잘 먹는 게 너무 중요할 거고요. 또 최소의 부작용으로 경련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 없이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잘 먹어줘야지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꾸준히 먹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경련이 멈춰도 약 복용을 지속해야 합니다. 잔여약을 확인해서 약이 떨어져서 못 먹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약을 보관하는 것도 어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혹은 실수로 집어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원래 용기에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시면 이 약물 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약이 처음부터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먹음으로써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약을 한 번 빼먹었을 때는 이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서 잘 움직이던 그래프가 피부 혈중 농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약을 먹어도 다시 재차 복용한다고 해도 다시 그 치료적 혈중 농도 안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차례 먹어야지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난 즉시 복용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다음 약 복용 시간이 되었다면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할 수는 없고 1.5배 정도는 먹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1.5배 먹음으로써 그 놓친 게 보상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여러 번 안 먹었을 때는 과연 정말 다 나아서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하고 토했다면 30분 기준으로 30분 이내에 토했다라고 하면은 전량을 다 먹어주시고 30분 이후다라고 하면 다시 채워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 먹으면서 우선 많이 걱정하시는 약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흔하게 먹는 오르필의 약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오르필에 적혀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간장의 구역부토, 식욕부진, 체중 증가, 중독성, 표피괴사증, 한수판 감소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부수펜에 적혀 있는 부작용들을 읽어드리면 쇼크, 재생불량성 빈혈, 무과리고증, 소화성 뇌암, 중독성 표피괴사증, 간염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만 보면 오르필이 더 부작용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이런 부작용들이 개선이 된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느끼지 않으면서 경련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약도 많으니까 너무 부작용에 대해서 두렵게 느끼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약을 충분히 잘 복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련 조절에 많이 쓰이게 되는 좀 대표적인 약제들을 살펴보면 데파킨, 데카포트, 케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데파킨은 대표적으로는 위장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간 기능 장애나 혈소판 감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프라는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유지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좋은 약이고요. 라미탈이라고 하는 약은 시작하실 때 피부 발진을 조심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약 복용하거나 약을 증량했을 때 1, 2주간은 매일 피부 발진 정도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발진이 발생했을 때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론티 아닌 것도 결심 발작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도 발진을 조심해야 되는 약이고 오심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먹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너무 심하다면 위장약을 같이 복용하거나 우리 교수님과 상의하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토파낙스는 땀 배출을 감소시키고 신결석을 발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수분 섭취를 많이 먹는 게 이런 부작용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성분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한약이나 홍삼은 경련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해달라고 하고요.
항히스타민제, 아미노필린, 에페드린은 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성분인데 이것도 경련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약제로 나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슈다패드나 항히스타민제를 쓰더라도 2, 3세대 약제는 비교적 안전하니까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을 먹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강의 주제가 양성뇌전증이잖아요. 그래서 양성뇌전증 아이들에게서는 생활습관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잘 관리해서 발작 횟수를 좀 감소해 주시는 게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을 겁니다. 크게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걱정, 좌절, 우울, 분노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 작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활습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밥을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수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 관리하는 방법은 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본인한테 혹은 아이한테 적절한 방법을 부모님이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살펴보시면 스트레스에 대해 공부하는 겁니다. 우선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자주 받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있고 불안, 우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 자체를 피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되겠구나, 더 관리가 잘 되겠구나 하는 게 스스로 알게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 관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스트레스 원인을 찾았으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고 피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대처해야 될 겁니다. 방법으로는 이완요법, 심호흡, 시간 관리.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하기. 그리고 운동, 수면, 건강한 음식 먹기.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알코올이나 너무 단 음식, 가공식품은 피해야 되겠고요. 음악 듣기, 따뜻한 물에 샤워하기, 그림 그리기, 외출하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관리는 뇌전증 일상생활 관리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시면 피로를 풀고 원기 회복을 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는 렘수면과 넌렘수면 이런 게 있는데 이 수면 시 경련파가 활발해지는 게 되고요.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뇌전증이 있고 경련을 하게 되면 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 부족한 것은 경련 조절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을 항상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는 것이 과연 적정 수면 시간인지 물어보시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연령별로 권장 적정 수면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면을 잘 자는 데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8시에 자는 아이가 오늘은 뭐 다른 일 때문에 한 9시나 10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수면 시간을 채운다고
그러면 어제 늦게 잤으니까 오늘은 좀 늦게까지 더 자라라고 하면 이 수면 시간 자체는 채워지겠지만 그 아이의 상태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늦게 자는 게 아이한테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잘 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잠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살펴보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규칙적인 습관, 잠자리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패턴을 해주는 게 아이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잠자기 전에 항상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세수하고 양치하고 잠옷 갈아입고 그리고 자리에 눕기.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자라고 했을 때 자기 싫다고 떼쓰며 울던 아이가 나중에는 세수랑 양치만 해도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잘 수 있게 될 거고요. 수면 환경 관리 너무 중요한데요. 수면 환경은 밤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밤은 깜깜하고 조용하죠. 그래서 방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명도 어둡게 해야 되고 조용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이나 좀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있는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특히 스마트폰을 놓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5세 이상에서는 낮잠을 줄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햇볕을 쬐야 되고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가벼운 탄수화물류, 크래커 몇 조각, 따뜻한 우유가 있고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카페인 함유 음식, 커피, 초콜릿, 콜라, 담배, 술, 야식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효과로는 우울증, 기분장애 조절에 도움이 되고 수면장애에 도움이 될 거고 혈류량 개선으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더불어 경련 조절에 도움이 될 거고요. 항뇌전증 약의 부작용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뇌전증에 있어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ILA라고 하는 뇌전증 학회, 세계적인 뇌전증 학회에서도 이런 뇌전증 환우에서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운동을 권장하자,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어떤 종류로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스트레칭, 골프, 배드민턴, 축구, 농구, 요가, 댄스 등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운동이라면 가능하고요. 위험한 운동은 발작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수영을 하거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이제 도로라는 상황은 위험한 거고요. 갑자기 자전거 타다가 경련이 발생했을 때 많이 다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키처럼 스피드 있는 거,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거나 많이 다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 너무 피곤하면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사항을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우선 질병 상태가 운동해도 괜찮은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컨디션을 한번 스스로 살펴봐서 괜찮은지, 8시간 이상 수면을 적절하게 취했는지, 그리고 혹시나 너무 못 먹지 않았는지, 못 먹었는데 운동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그리고 최근 수일인의 발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운동을 시작해 주시면 괜찮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운동의 목표는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운동은 한 번 할 때는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하고 주 3회 이상, 운동의 강도는 약간 숨이 차거나 땀이 나는 정도가 적정 강도고요. 점차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목표도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점차 운동 강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랑 친구와 함께하면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빗자극으로 유발되는 경련이 있는데 이 경련이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진료 볼 때 교수님께 여쭤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발되는 빗자극은 깜빡이는 반복되는 빛인데요.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PC방에서 게임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깜깜한 방에서 게임을 하면 보통 반짝이는 빛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검색 화면이나 뭐 이런 자극적이지 않은 거는 가능할 텐데 그런 환경을 조금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 제한은 하시고요.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권장하기로는 30분 이내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밝은 방 안에서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둡게 한 상황에서 하는 게 비교적은 좀 안전하게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여행을 갈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일상생활 컨디션 관리들을 잘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신다면 가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물론 잘 먹어야 되겠고 수면도 충분히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능하겠고 그리고 비행 시간은 또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면 피곤할 수 있으니까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대신에 이제 시차가 있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련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련 시에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평평한 바닥에 옆으로 눕혀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딱딱한 물건을 치워주시고 주위의 시선을 좀 깨어났을 때 본인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위 시선을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시겠고 경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시간을 관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리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부딪혀서 딱딱한 바닥에 부딪혀서 2차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끔 얇은 옷가지 등을 접어서 받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은 이제 경련은 스스로 어떤 외부 자극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몸을 압박하지 않고 입안에 손가락이나 막대 등을 넣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넣는 사람의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경련하는 사람의 입 안에 뭔가가 찔려서 들어올 때 그게 부러지면서 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하는 동안에는 옮기지 않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렇지만 주의가 위험한 상황이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고요. 경련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안전에 깨어나기 전에는 의식이 참길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응급실로 가셔야 할 때는 5분 이상의 경련을 하거나 경련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이 지속된다든지 2번 연이어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2차적 손상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하셔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작 시 기록은 발작 양상, 지속 시간, 발작 후 증상, 토했는지 아니면은 이상한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소변인 대소변을 봤는지
두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작을 기억하는지 여부, 발작한 다음에 아이가 혹은 당사자가 발작을 기억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발 요인이 혹시 있었는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라든지 질병이나 열이 있었는지, 발작으로 다친 곳은 없었는지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사실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누구도 이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교수님,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면 될 텐데, 우선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온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요약해보자면 DPT나 MMR, 독감, 수두 등이 경련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접종들인데요. 이런 접종들에 대해서 각 멸성 경련이나 뇌전증, 뇌전증성 뇌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논문의 결론은 경련을 접종을 해서 경련이 한두 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열이 나거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접종의 이득이 더 많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경련이 잘 조절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합니다. 예방접종이 부작용이 옛날과는 다르게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요. 비교적은 이런 예방접종의 효과가 이득이 부작용을 상회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즘은 또 대부분은 접종을 권장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 한번 해보시고 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가 병원에 오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또 불안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님들끼리 물론 노하우를 공유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근거 없는 지식이 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들을 이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뇌전증은 그리고 너무 다양해서 다른 분들의 경험이 저희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귀담아 듣지 마시고 이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찾으시거나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뇌전증 협회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료들 위주로 잘 정리가 돼 있고 질문하는 칸도 있어서 질문하시면 전국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답변을 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전증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뇌전증 환우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힘이 되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다시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까지 모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